자, 이제 우리가 늘 계속 반복하지만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현대죠. 현대는 기존의 어떤 권위, 죄송합니다. 이걸로 가야겠네. 예, 기존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 권위라고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중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종교죠. 예, 그리고 근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국가가 주도해서 쫙 이끌어 나갔죠. 교회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또 기업 같은 데서는 그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한 노조, 또 시민단체 같은 이런 이제 기관들이 잘려서 단체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권위를 가진 이제 과거의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그 빈부의 문제, 특히 가난한 자에 늘 관심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아예 그렇게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반대 뭐 3년에 한 번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뭐 추수할 때는 다 걷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로 남겨둬라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그런 빈부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그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어떤 폐해의 가장 원인은 빈부격차. 사실은 마르크스 자체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이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무능한 아버지, 돈 없는 아버지의 그 피눈물 나는 삶을 처절하게 겪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론을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잖아요. 결국은 공산주의 이론이 뭐냐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가 빈부격차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사회가. 그래서 그걸 이론을 만들었고 그것을 러시아에서 혁명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실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공산주의의 그 이론이 해보니까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론은 공산주의인데 실제 모습은 자본주의랑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개인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알아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이 빈부의 문제도 과거에는 권위를 가진 교회나 국가나 노조나 시민단체가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반면 이제 지금의 시대는 개인이 알아서 빈부의 문제도 해결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 무한 경쟁이죠.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문제도 결국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개인의 책임으로 이제는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진짜 부하고 가난한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책 중에 왜 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림으로 시달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자본주의, 지금은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거는 개인의 책임이야. 가난한 나라는 가보면 개인이 무능력해서 그래. 그 민족들은 가난해서 그래. 그 다음에 뭐 사실은 가난한 나라를 보면 뭐 자원도 땅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보면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는 아니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꼭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너희의 그 가난의 문제는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너희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고, 너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언제든지 요즘 주식 얼마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주식 공부를 해서 네가 능력을 키워서 투자를 잘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 주식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막 책도 써내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데 이 개인이 진짜 그렇게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개인의 능력으로 과연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제 과거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나 국가나 이런 노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졌다.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요. 근데 과거만큼의 그런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비어있는 권위의 자리에 무엇이 지금은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자본은 자본인데 어떤 자본이냐면 금융 자본이 지금은 가장 큰 권위라긴 말은 좀 그렇고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면 다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하면 뭐 나라가 휘청휘청하죠. 금융시장, 그러니까 금융자본시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요. 국가를 지배하면서 다른 기관들이 국가나 노조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자본이 IMF, 그 국제통화기금이죠. 그 다음에 국제은행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런 국제금융 관련 기관들을 좌지우지합니다. IBRD. IBRD.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IBRB. 예, 국제 연방은행 이런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요. 사람을 볼 때 판단 기준이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카프카의 그 변신, 이미 100년도 넘은 그 이전에 카프카는 이거를 이미 알았던 겁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이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부터 이미 이것이 시작됐는데 이게 더 심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 가진 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자. 지금은 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고용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능력이 있어서 개인 책임이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잘하면 올라갈 수
근데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5, 60년도 전쟁 치르면서 일제시대 지나고 전쟁 치르면서 굉장히 IBRT군요. 죄송합니다. IB 저도 알았는데 또 긴장되니까 IBRT 감사합니다. 네. 하나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촘스키라는 책에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책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시장에서 올라갈 수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도 없고 나라도 작고 근데 사람은 많고 그러면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본인들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정말 힘써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육률이 엄청 높았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경제 개발 계획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었고 사법시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시도 없어졌지만 사시, 그다음에 행시, 3대 고시를 통해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용시장. 그런데 자,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데 문제는 이 고용시장이 과거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었어요. 안정된 시장이었단 말이죠. 안정되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가장 큰 문제. 과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맨 첫 과에서 노동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근대는 물론 자본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서 살기는 했지만 이 둘과는 서로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때는 금융자본이 아니었죠. 제조업 중심의 자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일꾼들이 필요하다 보니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버려. 그러면 공장 자본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노동자 역시 먹고 살려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는 근대시대 때 서로 긴밀한 관계를 엮여 있었고요. 또 노동자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은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장을 새로 짓고 사업을 늘려나가면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국가 역시도 산업 예비군,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은 군인이 아니지만 전쟁이 터지면 언제든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 예비군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금융 자본이 대세가 되면서 그리고 현대는 이런 제조업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정보산업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공장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컴퓨터 하나만 있고 책상 하나만 있으면 굳이 사무실 없어도 돼요. 집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하던 일을 지금은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향후 50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리의 많은 부분을 무엇이 대체한다고요? AI가 대체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최상위권 애들이 어디 가죠? 의대 가죠. 의사 하겠다고. 그런데 이 의사도 누가 지금 그 할 수 있죠? 수술을 제외하고는. 물론 수술도 뭐 한다지만 요즘은 그 환자들도 그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AI가 진단하는 처방하는 것을 더 신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는 안정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대체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의사가 이제 할 수 없는, AI가 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민감한 수술 같은 거, 또 경험이 예를 들어서 수술실 안에서 무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한 그런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의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아이, 산부인과 뭐 이런데 소아과 이런 데는 대체를 못하겠지만 뭐 그냥 내과나 이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이제 의사도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도 어떻습니까? 예, 뭐 AI가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일자를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요, 누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냐면 부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더욱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기에 국가나 종교나 뭐 어떤 단체가 이 일자리를 주도하는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자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일자리가 요만큼으로 줄어든 거예요.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 수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으면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고용주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노동자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고용주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 고용주들, 이 부자들은요, 더 가혹한 조건을 내보는 겁니다. 일자리에다가 조건들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4대 보험 다 들어줘야 되죠. 또 월급에다가 또 상여금도 줘야 되죠. 또 해고도 마음대로 못해요. 해고하려면 만약에 부당 해고를 했다. 그러면 노동청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송 걸면 꼼짝 못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규직은 힘들어요. 함부로 자르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 돈도 많아요. 근데 왜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냐면 비정규직은요.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정규직 한 사람 쓸 돈이면 비정규직 5명을 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이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비정규직이라도 하지 않으면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곤은요. 현재에서 겪는 저승이래요. 지옥이라는 거죠. 네, 지옥. 현재 이 땅에서 겪는 지옥이 빈곤층이래요. 왜? 이 세계는 사람을 뭐로 평가합니까? 경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빈곤층으로 떨어지잖아요.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자본가가 노동예비군, 산업예비군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투자를 했고 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공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은요,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규직으로도 심지어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불안합니다. 언제 잘릴지 몰라요. 구조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항공회사들이 정말 문을 닫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망해도 항공사들, 여행업계는 안 망할 줄 알았습니다. 관광산업은. 그런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직격탄을 맞은 데가 여행업계랑 항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액연금의 대표격인 누구죠? 파일럿들, 항공기 운전 조종사들 억대 연봉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엄청 많이 잘렸거든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분들.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지니까 잘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다시 이제 채용되고 여행업계도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도 불안합니다. 언제 이런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번 잘리면 빈곤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고용주가, 자본가가,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 생계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받으면서 안정된 상태를 보장하는 것까지가 생계에 포함이 된답니다. 사실은 따박따박 매달 월급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적금도 들고 또 집도 마련하고 자녀 교육도 하는 건데 어떤 달은 들어오고 어떤 달은 안 들어오고 한 달 들어오고 석 달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그런데 지금의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에 떨고 살아갑니다. 이게요, 불편한 진실인데요. 일부러 이 금융자본시장이 이것을 만든대요. 유도한대요. 그리고 이 불안으로 사람을 다룬답니다.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바로 불안입니다. 왜요? 불확실한 상태를 유지해야 노동자들을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단 노동시장뿐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한번 원래 감리교는 카톨릭하고 똑같았습니다. 파송되었습니다. 원래 감리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어디를 파송하면 거기 갔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려면 늘 짐 싸들고 이렇게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죠? 이렇게 감리교 목사는 이사 준비, 설교 준비, 또 이렇게 세 가지를 늘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린 선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번 담임을 하면 이제 그곳에서 뭐 은퇴할 때까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목회자의 어떤 목회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계약직이 사실은 더 가깝습니다. 한 번 담임이 되면 은퇴할 때까지 있기도 하지만 특히 여기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소위 도시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갱신해요. 계약을. 목사님들도 들으셔서 아시죠? 특히 서울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를 갱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재신임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는 씁니다. 재신임이 뭡니까?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계속 계셔도 되는지 교인들이 신임을 묻는 거예요. 스트레스 장난 아니랍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갱신을 하신 거래요. 15년 넘게 하셨으니까 3번 갱신을 하신 거죠. 물론 잘하면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아예 그 교회 법으로 그 교회 자체 내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 쪽에는 요즘은 예전에 5년이었는데 줄었대요. 3년에 한 번씩 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려 그러면 갱신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러니까 업적이 없으면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갈아치운대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부목사님들 닥달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네, 비계역직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된 거죠. 교회에서조차 이런 자본시장이 이제 지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식의 틀을 무엇으로 보냐면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정치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빈곤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국가에서 보장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서 그냥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때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가진 자들이 괜히 가진 그런 그냥 마음의 부담감을 그냥 해소하는 정도에 그치지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시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어떤 시장이냐면 자본시장이죠. 금융 자본시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대통령도 지금은 뭐해요? 마케팅하러 다녀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뭐합니까? 우리나라 원전 수출하는 거죠. 우리나라 원전. 그래서 이제 어제로 퇴임한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도 탈원전 선언을 우리나라에서는 했는데 정작 다른 나라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최고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전 수주해 주세요. 그리고 세일즈 하고 다녔거든요. 마케팅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력 좋습니다. 우리나라 거 사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들은 그거 잘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경제적 관점으로 보는 한 빈곤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요. 또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을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을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봅니다. 그럼 이런 경제적 인식의 틀,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인식이 견제적 인식의 틀로만 지금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틀로 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뭘로 평가합니까? 결산이 얼마야? 그 다음에 교인 수가 얼마야? 네, 경제적인 가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틀이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요. 지금은 이것이 대세인 시대인데 이 틀 말고 다른 인식의 틀은 없는가? 그게 뭔가 다들 얘기를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